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사연구회 회장, 한국사연구단체협의회 회장, 동북아 역사재단 자문위원장, 한국대학 박물관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대한제국기획정치사상연구, 근대 한국의 문명 전환과 개혁론, 유교 변통과 비판,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열사 등 그 외 다수가 있습니다. 김도율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 여러분, 강자님께, 강의원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방금 소개받은 김도영입니다. 저도 감기가 걸려가지고, 왜 시집가려고 날마다 놓으면 등에 등창이 생긴다고 제가 꼭 듣고 있겠습니다. 제가 81년부터 경영대학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대구에 뭔가 이 진정 찾아오는 마음을 설레버리는 너무 감기가 걸렸습니다. 원래 제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처음 듣기에 좀 극복하시더라고요. 제가 떠난 지가 한 10수년,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올 때마다 대구가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산sel이 바뀌면 앉아 계신 분들도 이 얼굴의 형색도 참 바뀌어가는데 들은적지 마시고 항상 이 배움에 대한 열기를 계속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앞부분에도 다 소개 한번 했습니다만 박은식의 정직자가 역사학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모교 철학 있는 그런 철학 쪽에서 접근하는 것하고 강조점이 조금 다르게 있습니다. 역사학의 교류에서 보는 이른바 이념, 사람의 생각이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조건 속에서 그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 데에 혹은 정치가 혹은 사상가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근본이 되는 것은 철학적인 인간, 세계관, 그게 출발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어 나가느냐, 거기에 역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모두의 소개하신 선생님 말씀에도 철학적의 입장에 있어서는 유교와 유교개혁, 대공 이런 것들이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역사의 입장에 있어서는 당시 우리나라가 점점 약해져가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망한 이후에 당시적으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족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졌던 생각, 특히 철학적 기반이 현실에 있어서의 민족운동, 정치운동으로 어떻게 그것이 표출되느냐, 그 후자의 역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우리 박은식, 대남 박은식 선생님이고, 저 왼쪽 오른쪽의 경우에는 아주 최근에 10월 말에
10월 말입니다. 10월 말 금요일이니까 그날이 한 30일인가 32일 정도인데, 그래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앞에 이 흉상을 만들었습니다. 빼앗 방식의 흉상을 만들어서 제막식을 했는데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이 흉상을 제막을 한 것은 여기 연표에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성사범학교 교관을 지냈습니다. 그 당시 한성사범학교는 그 교사를 양성해내기 위한데, 지금 여기에 대학은 아닙니다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범대학의 전신을 따지고 올라가면은 한성사범학교가 된다. 그 중간에 일제시대 때에 그 사범학교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뭐 어쨌든 자신의 역사의 영역 속에서 그렇게 설정을 해서 한성사범학교 교관이고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흉상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대학마다 이름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여기도 경북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이 있으면은 자신들의 그 개교 원년, 역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서울대학의 경우가, 이 본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1946년입니다. 서울대학교 전에 서울대학교 있던 자리에 있던 학교가 있었죠. 그게 이제 경성제대입니다. 그 다음에 경성제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경성제대에는 법문학부와 의학부가 있었고, 그 외에 그럼 이제 상업전문학교 이런 게 이제 그게 이른바 서울상대에 연결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법문학부가 있는 데에 경성 정수학교에서 법률 전문, 경성법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걸 어디다가 이렇게 매걸 하느냐. 그러니까 서울대학의 전체 입장에서는 1946년이 개교한 해인데, 단과대학들로는 전부 다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1910년 이전의 학교부터 자기들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북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대학도 1946년 서울대학 만들고, 그 다음에 전국의 국립대학 만들 때 여기 흩어져 있던 몇 개의 전문학교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경북사범하고 여기 의학전문학교. 그게 이제 뭐죠? 그러니까 의학전문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 역사는 경북대학이 훨씬 이전부터 있다.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근대사의 경우에 있어서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다 연관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혹시 좀 어떻게 봅니까? 제가 아주 성격도 온화한 사람인데, 그래서 역사학자는 전부 다 좌파라고 그러니까 저도 역사 공부하면서 역사학이 이렇게 사회에서 깜깜하게 받는 시기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나오면 뭐 국정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여론조사 뭐 대구 경북 국정화 찬성한다고, 역사학자들 중에 찬성하는 사람은 2%도 안 됩니다. 그런 뭐 이제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먼저 우리가 박은식을 이해하기 전에 한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박은식의 이념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박은식이 되어본 거죠. 장시 사회로 되돌아가서 박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겠냐. 어떻게 생각했냐는 성경은 당시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펴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시의 사회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박은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박은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1925년도에 임시정부 대통령이 됐다고 했는데 1910년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망했을 때 박원식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은 뭐예요? 민족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민족운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앞에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망했느냐? 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그 망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조금 더 앞시기에 나라 망하기 전에는 방식이 뭘 생각했겠어요? 아니,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하면 되겠어요. 뭘 생각을 했겠어요? 나라 망하기 전에. 나라가 자꾸 망해가니까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해가느냐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은 망해가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겠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고 난 시점, 망하기 이전 시점에 박원식이 생각했던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강조하는 점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 조금 더 앞시기로 올라가보세요. 박원식이 처음에 젊었을 때에 주자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주자학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자학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당시의 나라를 봤을 때, 그 당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양이 조금씩 침략이 들어오고, 이 일본도 침략이 들어오기,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 있어서 박원식은 처음에 그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본인이 믿고 공부했던 주자학과 주자학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살다가 보니까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시대가 바뀌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안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바뀝니다. 그런데 박원식의 경우는 나이가 자신이 후에 쓴 겁니다. 나이가 40살이 됐을 때, 이번에 노래에 나왔지만, 40살이 되면 부러워 보이는 나이입니다. 박원식은 40살의 나이에 들어서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왜 바꾸느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디에 있냐? 옛날에 주자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속 이 사회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나는 큰 변화의 이 계기가 된 것은 물론 청일전쟁 이후입니다만은 그 이후에 가면은 주로 서양 문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옛날에 주자학적인 입장에서는 서양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 흔히 얘기해서 써놨습니다. 이 금수의 문명입니다. 주자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양은 금수의 문명입니다. 유교적인 강상, 우리가 얘기하는 강상이라고 그러죠. 삼강과 오상에서 온 그 강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건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주자학을 공부하던 박원식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완전히 배척을 했던, 짐승으로 배척을 했던 서양이 강대해진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역으로 그 반대로 약해져 간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서양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서양을 받아들일 때에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쭉 역사적 과정을 보면은 서양을 인정하고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서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경향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 수치상으로 하면 이런 거죠. 서양을 나는 한 10% 정도는 인정하겠다. 한 20% 인정하겠다. 이 사람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생각과 편차를 가진 논의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나누면은 그 당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서양을 강하게 한 게 기술 문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기술 문명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일과 유교의 도는 바꿀 수가 없다. 그런 걸 그건 제천 단계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유교를 가지고 있는데
서양이 들어왔다. 이놈들 짐승처럼 생각을 했는데 짐승이라는 게 점점 힘이 세지니까 서양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뭘 받아들여야 됩니까? 서양이 부강해진 강대한 요소들을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기술 문명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기술 문명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제 대체를 했어요. 중국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국의 양봉운동이 그런 거였거든요.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겠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흔히 그것을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것처럼 동도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양외도와 서양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동도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남선생님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동도석이라고 하는 논의가 처음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80년대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렇게 개혁을 합니다. 조선 정부가 선두에 서서 합니다. 서양의 기술 중에 조선 정부에서 제일 먼저 뭘 허용을 해줬느냐 하면 서양 사람들이 와서 옛날에는 오지도 못하게 했잖아. 서양 사람들이 와서 너 할 수 있는 거 허용해 주겠다. 뭘 하느냐? 교육하는 것은 허용해줘. 그 다음에 하나가 의료 사업을 하는 것은 허용해줘. 그건 이제 처음에 두 가지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서양의 기술 중에는 군사 기술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업과 그 다음에 농산, 콩나무 하는 그런 양담하는 거, 그 다음에 목축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러나 유교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교의 도와 서양의 기술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와 다르게 또 한편에 있는 지식인들, 정치인들 중에는 서양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문명이 발달된 근원에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그 서양의 종교까지도 허용을 해야만이 우리가 부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유교가 믿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전부 다 기독교를 믿자. 이거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주장이지. 그렇게 되니까 신교의 자유, 즉 뭐냐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내리면은 유교가 가지고 있는 절대성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유교를 상대화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서양의 종교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와 연관된 서양의 부강을 선언하는 그런 논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화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옥균, 박영효를 중심으로 하는 그 개화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동도서기와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개화파, 그게 이제 그 문명개화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은 서양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는 똑같아요. 똑같지만은 이 부강해지기 위해서 서양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치, 역사학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있어요. 우리 이야기하는 화이관에 의해서 이런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있고 근대에 있어서는 서양의 세계 질서가 있어요. 그 서양의 세계 질서는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모든 국가가 평등한 가운데에 국가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중심의 화이관에 의하면 중국이 종주국이고 나머지는 다 소국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제적 관계를 보는 관점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는 심각한 정치적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 정치적 대립의 제일 첫 표현이 갑신전면이고 그 다음에 가부개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이런 논의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출발은 어디냐면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서양에서 어떻게 서양을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박은식의 경우에 있어서 서양을 어떻게 인식했냐. 그게 이제 박은식의 사상의 첫 번째의 전환이면서도 중요한 박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방언식이 서양을 팽창하던 시기 있었습니다. 주자 공부할 때. 자기 집에다가 주자의 영정을 모시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공개하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한 유학자들이 사상적으로 변화되는 시기는 여기서 는 것처럼 천일전쟁이고 우리나라 천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어요. 그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얕잡아 보니까 아니 저 옛날에 서모란계 같은 저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대해졌느냐. 그 당시 지식인들이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도 일본을 우습게 보죠. 전 세계에서 일본을 제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교육을 잘 시켜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실상 그건 일본이 세계에서도 우리만은 어쨌든 강대국인데 우리만 인정을 안 해요. 속으로는 인정하더라도 곁으로는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사학이 중요하죠. 그럼 어쨌든 여기 보면은 천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나니까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학자들조차도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본이 청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서양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서양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서양을 배우는데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 기반 다 버리고 하겠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학자들이 시세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바뀌지 않는 사람은 아주 고루하고 보수한 유학자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이제 척사론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지방에 해가지고 저기 서원 내에서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끝까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방언식을 비롯한 일련의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유생들입니다. 이거 우리 바뀌어야 되겠다. 그 바뀌는 데에 그러면은 서양은 어디까지 인정을 합니까? 일본의 경우에서 보면은 이제 일본의 명치유신 이후에 일본의 근대 개혁의 과정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거죠. 어디서 강해졌느냐, 어디에 장점이 있고 어디에 단점이 있느냐. 유학자들은 비판을 하는 거예요. 받을 때는 서양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서양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은 서양의 기술 문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나라가 서양의 기술 문명 받아들여가지고 양무운동을 했지만은 일본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청나라 안에서도 그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방향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이 무술변법 개혁운동 같은 것을 나타나는데 청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지식인들 볼 때 일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이 무엇을 받아들였느냐. 그 당시 이미 일본은 의회제도 다 만들었어요. 의회제도 만들고 근대적인 어쨌든 형식적으로 청와의 강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서양의 정치 제도를 다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유학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이 오래되면 배란이 생긴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법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그 법 중에서도 유교와 왕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조금 이따 대한제국이 되는데 대한제국의 황제의 권한을 위협하는 형태로 법을 바꾸자. 그거는 유학자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가 바뀌는 데 따라서 그것을 설명하고 유지해주는 법률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시대의 변遷에 따라서 그 시대의 마땅함을 구하는 그 논리가 원래 유교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유교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통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 본래 공자의 가르침이 그런 거 아니냐. 이게 변통론이다. 그런데 변통론에서 변해야 되는 건 어디까지 바뀌어야 되냐. 법률 제도까지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있었던 것이 황성신문인데 그 황성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었던 것이 변법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여기 변법 개신유학자들의 것은 변법 개혁론.
그러니까 이제 박은식의 경우에 제일 처음에는 무슨 주장에서 변법개혁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변법개혁에 의거해서 이제 개몽운동을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두 번째,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해드렸죠. 박은식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의 좀 이 사고를 먼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제가 거꾸로 이야기해서 하나는 나라가 망한 이후의 시점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주자학이 변화되는 시점을 생각을 했죠. 제가 금방 이 변법개혁론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이제 그 두 번째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일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은 그 생각합니다. 무조건 나라가 망했으니 일본과 싸우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일본과 싸워야 되는데 어떤 논리로 그 당시 사회를 어떻게 바꿔가면서 싸워야 되냐. 옛날 사회로 있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로 바꾸면서 일본에 대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친일파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일파가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서양을 받아들이자고 해서 친일파들이 그냥 우리는 일본이 좋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친일파를 우리가 규정을 하느냐 하면 우리도 부강하기 위해서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로 표현하면 일본에 수용되어 있는 서양 문명과 즉 문명화를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일본이 이미 다 그걸 경험했으니까 일본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문명화해야 되겠다. 이게 친일파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들은 결국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문명화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민족이 당시에 힘이 없으니까 일본의 보안에서 일본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제국의 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친일파의 논리. 근데 이제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같이 서양을 받아들이지만은 서양에 있어서의 그 논리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양의 논리에 따라가 버리면은 그냥 서양이 지배하는 일본의 논리에 따라가면은 일본이 지배하는 체제 하에 있어서 문명화의 길로 갑니다. 근데 박은식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하니까 강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아까 오늘 변법의 시기거든요. 근데 강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우리가 1910년에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 길이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논리를 찾아야 돼요. 그 새로운 논리. 그러니까 우리가 강자가 되어야 되고 부강해야 되는 그 논리와 그 이후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근대사에 있어서는 이념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여기는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진화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기 뭐 강의 많이 들으셨으면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진화론 들어보셨죠? 진화론 안 들어보셨어요? 눈 주무시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생물학에 있어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양강식의 사회, 이게 진화론 사회. 근데 이걸 일반 사회에다가 적용을 한 것이 사회의 진화론. 그럼 일반 사회에다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역시 강자와 약자가 경쟁을 하면은 강자가 이기고 약자는 평화해서 강자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게 사회 진화론입니다. 그러면은 약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약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저항을 해야 되죠. 저항을 할 수 있는 논리도 사회 진화론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의 변화는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경쟁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가 강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키워서 강자하고 경쟁해야 된다. 그래서 저항을 하는 논리가 사회진화론 속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화론 속에는 또 하나 있어요.
또 다른 논리가 있어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칙이에요. 이는 천년의 법칙이라고. 하늘에서 나오는 법칙이라고. 법칙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약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약자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법칙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약자가, 우리 같은 약자가 강자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은 이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사회진화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제 말이 이해되겠어요? 하나는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진화론을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서양에서 생길 때부터 강자의 논리입니다. 강자의 논리. 그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약하니까 우리가 지배해야 된다. 그게 사회진화론의 논리예요. 근데 약자 입장에서는 강자가 될 때는 유효한 논리인데, 강자의 길이 투절된 상태, 이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강자의 지배를 수긍하는 논리가 사회진화론. 아버지식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왜 있는 것처럼 사회진화론을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진화론적 사고를, 이런 우리 강의하고 조금 연기는 되지만 사회진화론적인 사고를 우리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회진화론이 저 역사상을 보면은 제일 극에 달한 시기가 사실은 히틀러 인종주의입니다. 왜 또 사회진화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주무시지 마시고 제 목소리가 거의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주 졸리는 제 목소리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식민지배 되었다. 왜 식민지배 됐어요? 우리나라 한국 근대사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동아시아에 있는데 옛날에는 중국이 최고였잖아요. 그런 사회가 왜 근대사회로 가면서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가 되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중국은 우리가 흔히 반식민지라고 부릅니다. 반중원 식민지. 그다음에 도시는 전부 다 서양 세력들이 다 하고 농촌은 살아있는 반식민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세 나라가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되느냐? 이게 세계적으로 사회과학 역사학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였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왜 일본은 식민지가 되냐? 지금 속으로 다 생각하는 거 있죠. 제가 99%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을 그리 받아왔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자, 힘이 없어서, 자, 동의하죠. 그게 제일 첫째, 99%다 우리가 힘이 없었어요. 그럼 왜 힘이 없어졌느냐 하면은 그 다음 질문 답이 제가 단가싸움 많이 해서 그렇다. 실제로 그러죠. 우리가 힘이 없었으니까 식민지 되었다라고 하는 논리는 어떤 논리예요? 사회진화론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힘이 없어서 이른바 반식민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일본은 힘이 아주 강해서 살아남았어요? 아니죠. 우리가 동남아시아 지역을 볼 때에 왜 여기는 프랑스 식민지, 여기는 영국 식민지, 중간에 살아남은 나라 있죠. 예, 태국은 살아남아 있어. 태국이 힘이 강해서 식민지가 안 됐어요? 뭐가 됐어요? 우리 젊은 사람.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완충지대라고. 제국주의 힘이 이렇게 오다가 완충지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가면 서로 배가 아프니까 서로 못 먹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먹이가 있으면은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이 너나 없이 다 달리는데 그 큰 먹이는 어디겠어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침략할 때는 처음에 영국이 아편전쟁 해가지고 했지만은
그다음부터는 물론 프랑스도 청군 전쟁해가지고 하기도 나중에는 전부 다 연합을 해서 다들 어쨌든 청군 연합군이 들어가서 영원 전쟁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 1860년 에로 사건 나고 할 때도 그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와이나리 날 혹시 그 나이 다 드셔서 보니까 제가 이거 하면 아는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 북경의 55일 경험하셨어요? 네, 북경의 55일 젊은 사람 북경 55일 저희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그거 모르시면 나이가 더 많이 되시죠. 차톰 헤스터. 그때 이제 저도 지금 60대 들었습니다. 그냥 때쯤 됐을 거예요. 그때 단체 관람도 가가지고, 그 미국 기병대, 해병대가 이른바 10개국 연합군에 들어가서 북경으로 들어가는 그걸 영화를 한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 뭣도 모르고, 이 미국이, 왜 미국 사람은 총을 10발 받아도 안 죽고, 원한에 나는 중국 놈이는 한 방도 맞기도 전에 막 떨어져 죽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박수 치고 했는데, 나중에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12개국 연합군에 이루어서 미국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먹잇감이 있습니다. 그 시장이 넓잖아요. 시장이 나오면 인구가 많으면은 시장이 커져요. 이제 중국도 이제 또 2명씩 나게 하니까 이제 또 인구가 또 늘어나겠죠. 근데 그 당시에 홍콩에 있는 총독이 보고한데 있다는 되게 보여요. 중국 사람들이 소매 끝을 10cm만 늘립니다. 그 옷 할 때 10cm 늘려 입는다. 그러면은 맨체스터 공업지대에서 진구공업이 30년 동안 짤 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 요사이 같은 건 패션 하는 사람들이 소매 끝을 늘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 패션 하는 사람들은 치마의 길이와 경기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경기가 좋을 때하고 나쁠 때하고 경기가 안 좋으면 소비를 줄여야 되니까 치마도 짧아진다는데 여자들이 치마가 짧아지고 늘어나고 그 중국 사람들 소매 옛날에 이 중국 영화 보면은 말하려고 하면 소매를 이렇게 해서 손을 안 보이게 하고 이렇게 그걸 하고 하는 거 10cm 늘어내 그러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니까 제국주의 국가들이 전부 다 공동으로 해서 다 먹어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서양 사람들 볼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흔히 표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은둔의 나라. 우리는 전혀 숨을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 볼 때는 숨어 있었는 나라. 은둔의 나라. 그건 뭐냐면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선이라고 하는 신앙은 아직 관심이 들이 아니에요. 그게 제국주의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하면서 생각하기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망했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일본이 침략해왔기 때문에 망한. 그런데 역으로 그걸 우리가 막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미지. 우리 의미지? 강대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객관적으로 조선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에 조선이 힘이 약하고 일본이 강하니까 조선은 망했다. 그거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항상 지배한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답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강자가 약자를 지배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강자와 약자가 같은 사회에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논렸으면 침략한 거는 이건 나쁜 논리예요. 그런데 침략한 것을 당연하게 인정해주는 그게 바로 사회진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진화라는 논리 속에서 우리가 왜 망했느냐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일본이 침략. 그 일본이 침략을 해서 그 당시에 일본은 발뺌을 합니다. 자기들이 침략을 한 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미국도 하고 영국도 하고 왜 우리만 가지고 뭐라 하느냐. 특히 이제 한국에서. 우리는 일본을 그냥 부를 때 안 불러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신채호 같은 사람과 앞에 강도라고 붙였어요.
강도 일본이 문을 뺏어갔다는 거거든요. 요새 우리가 배울 때도 뭐라고 해요? 일본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일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제는 일본 제국주의를 줄임말인데 일본 학자들 만나면 그래요. 왜 일본만 일제라고 하느냐? 그 당시 미국도 제국주의니까 미제 아니냐? 미제하면 지금 쓰는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북한에서만 미제라고 그러지. 그럼 영국도 그러니까 영제 이렇게 되지 왜 일본만 가지고 그러느냐? 일본의 역사학에서는 가능하면은 자신들이 침략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입장이 있어요. 지금 역사학계가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본이 침략을 제가 이거 하고 나면 그다음에 다 읽어보셨을 때니까 쉬운데요. 그럼 일본은 왜 살아남았을까요? 나라는 다른 나라에 침범할 수 없는 위치적 조건이 있다. 다른 나라 침략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명계약을 먼저 해서 뭘 했어요? 서양을 먼저 받아들여서 강자가 돼. 그게 사회 진화를 논리. 먼저 개화하고 한 나라는 누군지 아세요? 중국이. 일본이 미국하고 조약을 맺을 때 일미 화친년 1854년이에요. 뭐 그게 1년, 2년 따지는 게 아니지만 청나라 때부터 서양하고 통일해서 서양계 다 들어왔어요.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는데 중국 최고인데 이게 서양 것을 주로는 이제 서양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물이에요.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유학자들은 그랬잖아요. 이거 서양 거 이건 짐승들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사람의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좋은 거는 눈에 좋고 보기에도 좋고 한 거는 그 속에 음탕한 성질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건을 쓰면은 우리의 사람의 성정이 타락한다. 이게 주자학자의 생각이었어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자에 따라서. 근데 서양 문명 받아들여요. 일찍부터 통교해가지고 받아들여요. 근데 그 사람들 받아들일 때 어떻게 논리를 세우느냐면, 근데 왜냐하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쓰기도 편리하고 좋으니까 왜 안 받아들일 수 없느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니까 논리가 궁하잖아요. 크게 짐승 거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생각해낸 논리가 하나 있어요. 원래 이 물건은 원리가 중국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 나온 원리를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이제 이 음탕한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걸 가지고 물건을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뭐냐면 서양 문명 사학이라고 해요. 사학에 중국 원리유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강조하면서 자랑스럽게 하는 게 세계 4대, 아니 중국이 발명한 세계 4대 발명품. 그죠? 나침반, 종이, 다 배웠잖아요. 뭐 화약은 중국 땅에서 있는 것보다 서양 사람들이 가가지고 잘 개발해가지고 더 센 폭탄을 만듭니다. 근데 그 폭탄을 받아들일 때도, 원래 이 화약은 우리가 만든 거야. 그런 논리를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문을 열고 서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이 강대해졌다. 맞지 않나요? 청나라가 더 일찍부터 했어요. 논리는 건 뭐냐? 우리는 그것을 이제 역사에서도 외부로부터 서양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아까 근데 제가 거대한 시장이 있으면 다 달려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먹을 게 없으니까 늦게 와요.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구도 조금 있고 하니까 좀 중국보다는 덜해요. 그래서 일본은 인미 화친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재결할 때에도 그냥 미국하고 화친했으니까 조약 맺자 이렇게 맺은 게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 와서 대포를 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포함 외교라고 하는데, 대포를 쫙 쏴가지고 위협을 주고는 굴복시켜서 조약을 했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해서 조약을 해야 돼요. 혹시 그 일본의 동경에 저기 쓸데없는 관광 가이드 이야기하면 진짜 못 나오는데, 일본 오다이바라는 데 가보셨어요? 혹시 일본 여행 가면 동경에 그러잖아요. 그 오다이바를 이렇게 저기 넘어간 다리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인공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옷자 빼고 다이바라고 합니다. 그 다이바라고 해서 포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국에 저기 군함이 와가지고 야, 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일본을 개항시켜야 되냐면은 일본이 그 미국의 고래 잡는 배가 저 알래스카에 있는 데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옛날에 배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요새 그래도 그렇지만은 물하고 이제 석탄 이게 석탄을 넣어가지고 해야 돼요. 한 번씩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오랜 항해를 하다 보니까 이거 물 공급할 이거 해야 되는데 태평양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을 개항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와가지고는 우리가 1년 뒤에 올 테니까 우리 조약 맺자 해가지고 대포 매방 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동경만 앞에다가 인공섬을 만들었어요. 오면은 싸우고. 이렇게 힘으로 굴복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좀 있다가는 저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데가 거기도 막 고대들이 있는데 거기는 영국, 프랑스 해가지고 그 군대가 또 침략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굴복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안정 5조약이라고 하면서 체결하는. 그러니까 일본도 절대 일본은 오히려 더 바다가 있어가지고 지정학적으로는 더 침략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포함을. 그래서 이제 굴복을 하면 조약을 되죠. 그런데 이제 왜 일본이 건드려야 되는가? 그거는 이제 세계 외교사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가 가해질 수 있는 압력이 느슨해진 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학자들은 그것을 숨쉴 틈이라고 그러는데요. 1854년에 일본을 개항을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들어왔으면 일본도 식민지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개항시킨 나라가 누구였다고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개항을 시켰는데 미국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국주의로 해외로 팽창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내에 서부 개척하고 그 다음에 1854년에 개척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미국 내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남북전쟁하고 있는데 언제 일본 바다 건너가가지고 하겠어요. 그걸 개항시켜놓고서 미국은 압력을 가하지 못해요. 미국이 이제 다 국내 문제 끝나고 이제 우리도 바가트로 나가자 이렇게 했던 사람은 그 20세기 초입니다. 테오도로 루스벨트 대통령 시기인데 그때 와서 이제 20세기 직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인데요. 태평양을 건너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 건너오면서 조그마한 섬나라가 있어요. 그걸 식민지로 뽑았어요. 그게 하와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모든 섬들에 있는 거 다 이제 굴복시켜가지고 식민지라고 마지막에 보니까 필리핀이 있어요. 그 당시 필리핀은 스페인 내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요. 또 우리가 미서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을 식민지로 해요. 그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개항하고 난 뒤에 서양문물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 몇 번 하다가 이래 있는 틈에 미국은 일본에 신경 안 써요. 그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영국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영국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난 겁니다. 중국에서. 근데 그 태평천국의 난을 3년 동안 저항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그것을 난을 진압한 거는 영국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군대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영국의 의회 정부에서도 외국에 군대 보내지 말고
물건만 팔아도 우리 충분한데 뭘 자꾸 군대 가가지고 전쟁하고 하느냐. 그렇게 결정을 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영국도 신경을 안 써요. 일본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외부로부터 제국주의가 가해지는 압력이 일정 기간 없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숨쉴 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 이제 독자적으로 상호를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미국과 영국이 지원해서 그걸 키우거든요. 일본을 키워서 이 러시아하고 전쟁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가 왜 망했느냐,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망했다. 그렇게 앞으로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힘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실제로 일본의 식민지배하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일본의 식민지배할 때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식민지배를 하니까. 너희들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도와주고 해주겠다. 이게 식민지배인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문명화시켜주겠다. 이게 일본의 식민지배였지. 그래 문명화시키려니까 너희들 수준이 좀 떨어지니까 너희들을 교육시키가 좀 키우겠다. 그래서 일본하고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그게 내선일체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에는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식민지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너희들 왜 망했어? 힘이 없어서. 그 다음 단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힘이 없어서 망했는데 3.1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3.1운동 일어나고 난 뒤에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희들 독립할 수 없다. 왜 못하느냐? 왜 못한다고 그랬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 못한다고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이 내세운 선전을 조선 사람들은 독립할 능력이 없다라고 했어요. 아직은 없다. 우리가 힘을 키워준다. 그러니까 독립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건 모든 것을 다 힘의 강약 관계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봅니다.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면은, 이 사회진 안올리지만 실제로는 제국주의 지배 논리예요. 자, 우리 요 돌아오면은, 저희 이야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야기할 때 너무 많아가지고, 시작은 시간이 있는데 끝날 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여기 사회진화론을, 자,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일부 우리가 제국주의 논리에 당했구나. 왜냐하면은, 힘이 약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 강자가 와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몸으로는 침입하던, 이게 우리를 도와주는 모양이다. 일본의 지도하에, 일본 맹주론입니다. 일본이 맹주가 되어서 아시아가 합치자. 그게 무슨 논리예요? 나중에 대동아공영권이에요. 대동아공영권 이전에 그것을 우리는 아시아주의라고 봅니다. 일본이 맹주가 되어서 조선, 중국, 몽고 다 합치자. 나중에 가서는 저기 있는 동남아시아까지 아시아가 합치자. 그 논리의 기반은 사회진화. 근데 박은식은 10년대 나라가 딱 나오나니까 깨달았죠. 이건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논리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침해하는 것이 법칙이 아니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국가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물론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실력이 없어서 침략해오니까 우리가 망한 것은 우리 문제지. 우리 문제잖아. 그럼 우리는 안으로는 실력을 키우지만은 우리가 힘을 키우면 언젠가는 독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는 안 그런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김구 같은 사람도 오랜 독립운동을 이루어 그랬어요.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지만 어떻게 힘을 가지라고 그랬냐. 다른 나라가 침략이 해오면 막을 만한 힘만 가지고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보다 더 커지면은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힘을 쓰고 싶어요. 그게 사실 사회진화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옆에 있던 저기 사회본 임수호 선생님을 한대, 여사님을 여러분 제가 한대 때렸다. 임수호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너 왜 맞았냐? 뭐라고 그러겠어요? 힘이 없어서 맞았다 그러겠어요? 때리니까 맞은 거예요. 힘이 없었다고 말이면 그럼 속으로는 내가 힘을 키워야지.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못 때리게 하는 그거 하고 무릎을 또 하고 힘이 없어서 맞았다. 이런 거 하고는 인식이 틀리다. 우리 문제는 뭐냐면 때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그걸 지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오늘 배우고 책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왜 망했어요? 네? 일본이 침략해 와서 망했는데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막을 힘이 없어요. 순서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맞은 게 아니고 이거는 왜요?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의 경우에도 이제 사회 진화론을 비판을 하고 모든 국가들이 정의와 평등의 관계로 가야 됩니다. 신체와 같은 사람은 그래서 더 나아가지고 아나키즘으로 가요.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가 상호 부조거든. 강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어쨌든 개인이나 국가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국주의가 힘이 강하니까 그걸 가지고 침략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을 하려면은 그 논리를 어디서 가져오는 그 두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서양에 있어서 평등한 논리를 가져올 수 있지만 바운식은 기본적으로 유학자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가져오냐. 그 유학의 원리 중에서도 사회 진화론과 다른 논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바운식을 비롯한 몇몇의 유학자들이 그래서 관심을 가진 게 지금 대동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대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물론 난세에서 대동으로 가는 과정이지만 모든 국가들이 대동지세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나 한 개인이 지배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유학자들 가운데에서 나중에 20년대, 30년대 유학생 자신보다는 그 후손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사회주의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2020년, 30년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런 논리적인 문제에 와닿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방식이 이야기하는 대동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사회 진화론의 입장에 있을 때에는 방식도 사회 진화론은 유교의 원리에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유교의 원리에 군자와 소인이 있잖아요. 군자와 소인의 관계 이거는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관계니까 군자와 소인 관계 속에서 이거는 강자와 약자를 지내는 것도 사회 진화론은 유교의 원리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강자가 되어야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 나라 망했거든. 나오고 나니까 이 논리에 따라가다가 완전히. 그래서 방식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10년대 대동. 그래서 그게 1910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주자학자, 그 다음에는 주자학자지만은 유교에서 바뀌어야 되겠다. 나이가 마음 들어서 청일전쟁 이후에 하니까 서양을 받아들여서 강해졌구나. 그럼 우리 또 서양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그 서양에는 기술문뿐만 아니라 서양의 법률제도 그것도 받아들이자. 이렇게 바뀌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변법론이 납니다. 그리고 이 변법론을 가지고 계몽운동을 해요. 근데 계몽운동은 결국은 뭐냐면 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강자가 되기 위한 논리고 그 나라 망하고 나니까 다시 생각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처음 젊은 시절에 가졌던 생각을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사회의 변화가 격변하면 할수록 사람의 생각은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한참 사회가 격변하시고
나이 많아지면 보수적으로 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항상 참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해를 하면은 그다음 방아식 하는 건 다 쉽습니다. 다 제가 되겠습니다. 이 방아식 연모는 뭐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주장을 수행했던 다음에 그 다음에 98년에 황성신문을 하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문이고 그 다음에 이 개몽운동을 쭉 하고 이게 유교 구신론과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을 유교를 어쨌든 고쳐보자 라고 하는 단계가 개몽운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대 가면은 여기 여러 이제 역사책들을 쓰고 그 다음에 유명한 책 중에는 이 한국통사라고 하는 것과 혈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사, 혈사 이를 쓰는 1910년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이런 변화 과정을 거쳐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요. 이건 이제 제1회 임시정부 대통령. 이건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다 드린 건데요. 법계문이 왜 유교 변통론에 따라 시세에 따라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자. 법률책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이 그때 같이 나오는데요. 그냥 신문을 하니까 뭐 똑같은 신문을 해도 독자층들이 다릅니다. 요사이도 어디 신문을 하면 독자층들이 있잖아요. 뭐 어디 한겨레 신문 뭐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조선일보는 나이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독자층이 좀 다릅니다. 그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나옵니다.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이 있는데 독립신문은 그렇죠. 어떤 매체를 썼다는 거 아세요? 그를 순한글로 씁니다. 그러니까 황성신문은 국한문 번역으로 씁니다. 그럼 국한문 번역으로 쓰는 것과 한글로 쓰는 것은 독자층이 다르다.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신문의 날은 독립신문이 처음 창간한 날이 신문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황성신문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유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문을 해놓고 어떤 건 순 한문으로 쓰고 하는 것은 독자층들이 적어도 한문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은 옛날에 유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독자층. 황성신문. 그래서 황성신문을 통해서 유교가 바뀌어야 된다, 사회가 바뀌니까 우리도 바뀌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독립신문은 순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이 청년층들, 부여자층, 이런 사람들에게 서양은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도 이렇게 바뀌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상식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변법론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양을 받아들이지만은 아까 뭐 제가 그냥 뭐 서양을 받아들이자, 정치체제까지 받아들이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서양을 받아들이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보존하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모자라는 단점은 뭐냐? 아까 얘기가 나왔던 서양의 기술, 우리 법률 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장점이 뭐겠어요? 서양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물어보겠어요? 근데 대부분 서양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거의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을 받아들여서 옛날 전통을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청산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논리하고 여기 있는 유학자 출신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전통과 학문 속에서도 사회가 바뀌는 데 따라서 새로운 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조선 우리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학문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서양의 신학문을 개선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개몽운동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한자강회가 나오는데 대한자강회의 지지서도 아마 제가 그 최초에 인용을 해놨을 텐데
우리의 정신을 보존하면서 서양의 새로운 학술을 받아들이는 게 오늘날의 제일 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있는 학문, 그걸 부학이라고 그러고, 그 당시 새로운 학문은 신학입니다. 신학문과 부학문을 절충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명개화를 하는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학파가 가지고 있는 개혁론, 역사지리 연구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울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여기 경상도 같은 경우는 안동 지역의 유학자들이 시기는 그렇습니다만, 이상용, 유인식 해서 협동학교 하던 사람들은 신학문을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신학문만 교육시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학자 출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신학문과 부학문을 절충해서 가르칩니다. 여기 성교회 가면은 저기 사도실 여기 오늘 김창수 라고 우리 나중에 독립운동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에 있는 학교들, 제가 전에 논문을 쓸 때 다 조사를 해서 이 학교가 어떤 목표하에 이루어졌느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1905년에 신년사에 다 근대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근대학교? 그럼 서양을 가르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걸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서원을 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학교를 만듭니다. 심지어 안동의 도산서원에도 근대 학교를 만듭니다. 도문을 쓰기로 학교를 만들어요. 김창숙이 하는 그 성명 그 학교라고 하는 그 성명학교는 김창숙이 원래 자기 그 동강 김공 그리스 내려오는 그 지금은 다른 조금 옮겨가지고 그 서원을 그 청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복원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 청천서원은 그 대원군들이 이제 그 회칠이 되는데 그 청천서원 거기에 조그만한 그 저기 공간을 이용을 해서 학교를 해요. 그 유학자들이 근대 학교라고 해서 항상 유교적인 것과 서양의 것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주로 지방에 있는 유학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계 학교는 달라요. 물론 기독교계 학교 중에서도 서울에 대제학교가 있는데 보면은 서양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졸업하면 조선사회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조선사회에 살려면 조선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배제학교에서도 맹자를 가르쳐요. 한문 시간에 맹자를 가르쳐요. 아까 원래 박은식이 한성사범학교 교관이라고 그랬는데, 박은식이 한성사범학교에서 가르친 학문은 한문이에요. 한문을 가르쳐서 한문의 교재 속에 옛날 것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양과 어떻게 서양의 방법, 서양의 논리를 어떻게 결합하냐 이걸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이제 계몽운동인데 이 계몽운동에는 기본적으로 원리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사회진화론이기 때문에 이 사회진화론 속에 이게 신영양상, 자강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계몽운동은. 그 시기까지는 사회진화론이 제국주의 논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가 자강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하나는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삶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 대한장애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보면 안으로 조국 정신을 배양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밖으로 문명의 학술을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 이게 대한장애. 그러면 조국 정신을 알려면 뭘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건 역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인용을 하면서 역사를 잘못 배우면 혼이 없어지고 혼이 바로지죠. 이게 박은식의 논리예요. 이 사람들 논리입니다. 이 시기에는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정신, 이때는 조국 정신, 나중에는 국헌, 국성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서양의 것도 받아들이면서 우리 것을 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장애인은 자강을 하기 위해서 실력을 키워야 돼요. 힘을 키워야 돼요. 그 계몽운동에는 힘을 키우는 힘을 키우려니까 뭘 해야 됩니까? 교육을 하죠. 그 다음에 산업을 발전시키자. 그와 더불어서 정신을 굳건하게 하자. 자, 정신을 굳건하게 하려는 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정신이 뭐냐?
역사학에서는 배울 수 있는데 그럼 이념적으로는 뭐냐? 그럼 우리 정신이 유교냐? 그 당시 개몽운동 했던 사람, 박헌식은 등등의 사람들 유교? 아니다는 거예요. 왜? 유교는 시대의 변화에 이미 뒤쳐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헌식이 자신은 기본적으로 유학자이기 때문에 유교의 원리가 이렇게 사회 변화에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 그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게 있는 것은 유교 구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교 구신론에서 유교를 새롭게 보아줘. 그러니까 유교의 편안이 있다. 뭐냐? 유교론에서 옛날에 다 지배층, 제왕의 권력에만 붙이는 게 유교였다. 그러니까 제왕의 권력은 그 당시 사회는 이제 일반 백성, 일반 요새 이야기하는 민중, 일반민들, 그 민중들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유교다. 그러니까 민중을 생각하는 유교들. 원래 공자가 열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설파를 한 것은 지배층들도 있겠지만 일반민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교가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유교 경제는 너무 어렵잖아요. 함흥을 하고 일생 동안 우리가 웃어주세요. 중국 사람들도 일생 동안 못하는 게 있다고 그러죠. 그렇잖아. 배워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 모르고 가는 게 중국 한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중국은 또 워낙 먹을 게 많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전국에 있는 맛있는 요리 다 못 먹고 죽는다고 그러죠. 아이, 구경거리가 많아서 그것도 못 보고 다 죽는데. 한문이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아주 핵심적인 이걸 배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유교의 경전을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잖아. 번역해서 그걸 강행하자. 그게 유교 구신론. 그 다음에 하나는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리학. 사람의 성리만 너무 이것만 하다가 실제 생활하고 너무 떨어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유교 주자학 대신에 유교의 틀 안에 당신들 생각하시는 유교의 틀 안에 주자학 대신에 주자학은 지리한만한 학문이라고 했어요. 지리하고 아주 어렵고 한 학문인데 간편하고 쉬운 학문이 있다. 그게 뭐냐? 양명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헌식은 양명학을 배우게 된다. 그게 유교 구신론입니다. 유교 신론의 인민을 위한 그런데 이 인민에 유교의 종교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배워요. 그 기독교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고교도 하고 시운도 해가지고 경전도 보고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박헌식은 이 글을 유교 구신론으로 썼는데 당시에 있는 식자층들은 이게 바로 유교의 개혁이다. 유교의 그러니까 서양에도 종교개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교의 종교개혁을 해야 한 것이 바로 박헌식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유학자들 등등의 사람들은 환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초창기에 대동교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동교 운동에서도 역시 경전을 보급하고 뭐 하자 이제 그 다음에 이 근대적인 종교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1년 같은 거 못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년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했던 사회진화론 비판, 힘에 의한 강권주의를 비판했고, 그래서 인도주의, 평화주의를 하고 아까 했던 대동단결선, 1917년에 하는 선언인데요. 이 대동단결선언은 말 그대로는 대동단결입니다. 모든 국외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통일된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자. 이게 대동단결선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화주의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 모두의 소개하면서 했지만은 요새 대한민국에 대해 이승만을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 보느냐는 가운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임시정부가 나타날 수 있는 공화주의적인 게 1917년에 대동단결선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기에 이걸 하면서 박헌식은 역사의 흥부에 매달립니다. 근데 개몽운동을 하다가
역사 연구. 아까 역사 연구를 하는 것은 여전히 박은식이 견지하고 있었던 것은 흑혼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근데 박은식의 이 시기 역사 연구 중에 특징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하나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이제 이 국가의 핵심은 혼에 있고 혼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독립할 수 있다. 그걸 이제 국헌론이라고 부릅니다. 국헌. 그러니까 역사를 유지하는 것. 왜냐하면 역사 속에 혼이 깃들여 있다. 박은식 양은 역사뿐만 아니라 국교, 공문, 국사, 국학 속에 혼이 깃들여 있다. 그걸 지켜야 된다. 그 하나가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는 역사 연구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박은식이 1911년에 이제 그 만주로 망명을 가죠. 만주로 망명을 가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우리 그쪽 지역의 대학, 그러니까 만주 지역이 옛날에 우리의 영토였다, 대강이다, 딱 하는 것을 고토의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고조선부터 부여, 고부여, 발해 이러니까 이게 우리의 영역 속에 있고, 그럼 그 가장 핵심은 뭐냐? 당군이죠. 그래서 당군을 우리의 역사에 출발로 해서 역사를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박은식은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신체학도 하고 박은식도 하고 쭉 이렇게 합니다만은,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은식이 또 부딪힌 문제 중에 그럼 당군이라고 했을 때 우리 역사를 할 때 그럼 우리 민족이라고 해서 도대체 누구냐? 이 문제가 나오고요. 우리도 지금 아마 그 교육을 잘 안 받아서 그런데 또 그는 이제 아주 한반도 중심으로서 역사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북쪽에 살고 있는 여진족은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이게 묻는 것도 우리 역사학에서는 틀린 말이야. 우리는 우리 민족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만주지에 가면 여진족도 부애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겨우 우리가 발견해낸 역사에서 발견한 얘기가 발해의 예처럼, 발해는 지배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고구려의 후손들이고, 비지배층은 말갈족. 말갈족은 고구려에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 종족이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역사가 다 지배층의 역사냐? 그럼 밑에 있는 살고 있는 백성들은 말갈족이고 위에 상층부만 그게 우리 역사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생각 안 하지만은 한반도 내 중심으로 보면은 고구려,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신라 이렇게 생각 문제가 없는데 위로 올라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종족이 뭐냐? 박은식도 그 문제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박은식이 생각해낸 게 있어요. 당군의 후손들이 있다. 이 당군의 후손들이 갈래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갈래 중에 하나가 우리 예맥족, 조선족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른 한 갈래는 부여, 북방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여진족들도 있고 주기, 숙신 이거 전부 다 당군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떨어져 오래 살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해서 그렇지 원래는 당군의 후손 종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역사에서는 되게 제야사학자들이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박은식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당군 중심인데 나온 부여, 고구려, 예맥, 비료, 숙신, 음무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이 종의 또 당군족의 후손의 일부가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의 민족을 이루는 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아까 안동에 나왔던 이상용, 유인식 같은 사람은 대동사라고 하는 거에서 그럼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민족, 이른바 대동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 역사를 써야 됩니다. 그 박은식이 아까 쓴 글 중에 앞에 나옵니다. 제가 연표소에 그 연표에 보면 10년대에 쓰는 글 중에요. 이게 나중에 동명성황 시기는 알겠죠.
발의 태조까지 알겠죠. 그 다음 여기 뭐예요? 몽배금태조라는 글이 있습니다. 꿈에 금나라 태조를 계약하고 이 두 문답 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금나라 태조는 뭐예요? 그건 후금이고요. 아골타잖아요. 아골타가 금나라 세울 때 아골타는 종족으로는 여진족. 여진족. 근데 여진족은 우리 종족이 아닌데 뭐 방은식이가 금나라 태조까지 만나가지고 방은식 입장에서는 우리 당군의 후예로 본 거죠. 그래서 꿈에 금나라 태조를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문답을 통해서 금나라 태조 아골타가 어떻게 나라를 세우느냐고 하는 과정을 쓰는 거죠. 그 꿈속에서는 배우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나라 태조. 그 다음에 대동고대사를 안에 보면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헌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철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해태조 건국지라고 하는 책이고 명림답부전이라고 하는 이 책의 일부 제가 사진으로 넣어놓는데 제가 사진으로 넣으면 특별히 평소에 다른 데서는 구경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장자가 적어요. 국내에서 유일본. 그래서 제가 문화재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00년 넘었거든요. 1912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두 책을 이 책 안에 보면 역사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건 첫 제에서 어와 우리 청년들아 호국산천 이 땅이라 북부의 당분자석 2000년의 향부이세 조신주택 무궁하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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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쭉에서 역사의 노래를 우리나라 역사를 가지고 이게 그 당시 만주 지역에 있는 중등학교 학생들의 역사 교재 말미에 보면은 이제 그 노래 가사까지 넣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고를 해보시고 또는 한국 통사라고 하는 앞을 통자를 썼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민족의 이선의 역사가 있고 역사가 없으면 민족도 없다. 민족의 정신이다. 그 다음 이제 아까 했죠. 국교, 국학, 국어, 국문, 국사 등에는 혼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국, 조선, 성지, 이거는 백예성입니다. 그러니까 혼백을 지금 보려면 원래 유교에서 있는 혼과 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지는 그렇고, 백은 망해도 혼이 살아있으면 나라가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박은식의 통사교육. 똑같은 현사이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정인모가 있길래 제가 조금만 왜냐면 그냥 박은식하고 연관없이 정인모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음 강의 보시는 분 참고로 하시라고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정인모라고 하는 사람이 1910년대 초에 상해에서 1913년대 거주를 합니다. 그 거주할 때 박은식하고 같은 집에 삽니다. 그 박은식이가 나중에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선거했을 때, 정인보는 그 당시 국내에 있었는데, 국내에 있으면서 쓴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정인보 형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일개가 박은식과 같은 집에서 동정식 하였다. 동정식 같은 소태를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산 거죠. 몇 개월 살았죠. 근데 그때의 박은식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 학문 중에 박은식이 1913년이니까 그 학문 쭉 전개되는 데 보면 박은식이 이제 1915년에 한국 통사라고 하는 글을 쓰기 전에 13년도에 박은식이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박은식이 제일 감명을 입는 양명학이었어요. 그래서 정인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역사과 이런 것도 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양명학 연론이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그 자신의 양명학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중에 하나가 박은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유학이 허학이라고 그랬고요.
이 전부 다 이제 종합하니까 이게 이제 그 과학이라고 제가 그 안에 다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양명한 결론을 드디어 보면은 붓을 던지고 미쳐 내 본사 이건방이라고 하는 자기 선생입니다. 그 선생님의 그 이제 강화도에 있는 양명학의 마지막 학자라고 그에부터 사학의 대의를 전부하고 그 다음에 동학 송진우의 고심을 심고 왜냐면 송진우가 동아일보에서 사장을 하면서 정인보를 부르다가 거기에다가 인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양명학에 대해서 이제 언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또 부원의 연결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박경록 박경록 선생님께 이 글을 질정하지 못함을 하나고 그래서 자기가 양명한 결론을 쓰고 다른 시간에 한번 보이고 이에 대해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걸 참 많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인보 입장에서 보면은 정인보의 학문은 크게 역사학과 양명학이 있는데 역사학과 양명학은 역사학은 신재호와 남원식의 학문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양명학의 경우는 저기 있는 것처럼 남국 이건방 박은식의 양명학을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은식의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한번 다음에 하실 때 참고로 하시라고 여기 이제 5천년간 조선의 을이라는 동아일보 연재한 5천년간 조선의 을. 이 을도 아까 말씀드렸던 박은식의 국혼, 그 다음에 대한조국정신, 국성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을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학을 하는 그 미당의 생각이나 혼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를 피난 박은식의 생각이 똑같은 논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이상 제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돌아가셔서 이거 주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런지만 그 산도 보는 것들 하지 않고 제가 너무나 오래간만에 들고요. 아니 또 언제 뵙겠습니까? 그래서 제가